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눈 떠보니 내가 받는 월급이 10년째 똑같아요. 집값은 너무 비싸서 꿈도 못 꾸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노후는 그냥 생존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영화 그라운드호그 데이처럼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빌머리가 하루하루 똑같은 날을 살았듯이 한 나라 전체가 똑같은 경제를 30년간 반복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실제로 겪은 잃어버린 30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정치인들, 심지어 일반 국민들까지 한국도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국도 일본처럼 30년을 잃을까요? 아니면 IMF 때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전성시대 1980년대 일본은 지금으로 치면 중국, 한국, 독일을 합쳐놓은 나라였어요. 자동차에서는 토요타, 혼다가 미국 시장을 접수했고 전자제품에서는 소니, 파나소닉이 세계를 지배했죠. 반도체,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이런 농담이 돌았어요. 미국은 결국 일본의 51번째 주가 될 거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일본의 GDP는 미국의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치 영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하나씩 모으듯 일본은 산업 하나씩 정복해 나갔어요. 광기의 버블 시대, 도쿄 땅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아세요? 그 시절에는 도쿄 시내 황금구지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건 진짜 실화예요. 1989년 도쿄 시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1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었거든요. 지금 강남 아파트가 비싸다고 하지만 당시 일본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섰다는 거예요.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게임에 참여했듯이 일본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에 몰려들었어요. 은행들도 미쳤었어요.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려줬어요. 심지어 골프장 회원권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해줄 정도였으니까요. 버블의 붕괴. 그런데 1989년 버블이 터져버렸어요. 일본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서 시작됐어요. 2.5%에서 6%까지 단숨에 뛰어올린 거죠. 마치 타이타닉에서 빙산을 발견하고 급히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처럼요. 주시장은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은 10년 사이에 7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억만장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었어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줄 알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럼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큰일 났네. 빨리 구조조정을 하고 좀비 기업을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움직였어야 했는데 안 했어요. 왜냐? 정치인들은 표를 잃을까 두려웠고 은행들은 자기들 손실을 감추기에 급급했거든요. 마치 기생충에서 기택이 반지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기 두려워하는 것처럼 일본 정부도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대신 뭘 했냐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비 은행과 좀비 기업들을 계속 살려뒀어요. 결과는 일본 경제는 30년 동안 회생하지 못한 채 살아있는 시체, 즉 좀비 경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의 모습이 당시 일본과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마치 프레터를 보고 나서 에일리언을 보는 것 같아요. 괴물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말을 향해 가는 패턴이 너무 비슷한 거죠. 서울 아파트값, 여러분도 체감하시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강남 아파트가 1년에 50% 넘게 오른 곳도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영끌에서 집 사야 한다. 집은 절대 안 떨어진다. 빚내서라도 사야 한다. 이게 정확히 1980년대 일본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가요? 고금리에 대출 이자만 감당해도 숨이 턱 막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처럼 빚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5%로 세계 1위예요. 이건 일본 버블 당시보다도 더 위험한 신호예요. 쉽게 말해 한국 전체가 기생충의 기택 가족처럼 반지하에 살면서도 체면 때문에 빚내서 생활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빚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라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일본처럼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될 수 있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가장 큰 배경 중 하나가 인구 구조였어요. 청년은 줄고 노인은 늘고 소비가 줄어드니
경제도 활력이 사라졌죠. 지금 한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일본이 버블이 터졌을 때 출산율이 1.3명이었어요. 그것도 충분히 낮다고 난리였는데 한국은 그것의 절반 수준이에요.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타노스가 인구의 절반을 날려버린 것처럼 한국은 스스로 미래 인구를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살아간 청년 세대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경제 호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평생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살아왔어요. 한국도 지금 20대, 30대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죠. 취업 준비생들은 몇 년째 스펙 쌓느라 지쳐 있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부족한데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정치의 마비. 일본이 위기 대응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였어요.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총리가 8번이나 바뀌었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국정 현안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적 인기에 매달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마치 신과 함께 시리즈에서 저승차사들이 개인적 감정 때문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치권이 국가적 과제보다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저출산, 청년 실업, 정치 마비, 이거 전부 일본이 이미 다 겪었던 건데? 마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 주인공이 죽음의 순서를 미리 알고도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하지만 똑같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치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면역력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처럼 한국에는 일본과는 다른 경제적 면역력이 있습니다. 일본은 내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버블 경제 시절에도 수출 비중은 GDP의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국 시장이 워낙 커서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수가 망가지니까 대안이 없었어요. 마치 기생충에서 박 사장 가족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현실과 충돌하면서 무너진 것처럼요. 반면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예요. 수출이 GDP의 40%를 넘어요. 내수가 어려워도 해외에서 버틸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와요. 현대차, LG, SK, 이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들이에요.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는 70% 시장 점유율, 2차 전지도 30%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일본은 위기 때 너무 느렸어요. 좀비 기업을 살려두고 정치인들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반면 한국은 IMF 때를 생각해보세요. 1997년 11월 나라가 망했다는 절망 속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대우그룹 태체, 현대그룹 분할, 은행권 대대적 정리.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수술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죠.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살렸고 IMF 세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뼈를 깎는 각오로 버텨냈어요. 마치 명량에서 이순신이 열척으로 133척에 맞서듯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경험은 지금도 한국 사회의 DNA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꺼진 뒤에 다음 먹거리가 없었어요. 자동차, 전자, 반도체. 기존 산업은 이미 성숙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AI 산업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어요.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3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업체로 성장했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글로벌 톱3에 들어있어요. K컬텐츠 BTS, 블랙핑크부터 기생충, 오징어 게임까지 한류는 이제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산업이 되었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보유국이 되었고 한화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위성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오지 상용화 세계 1위,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혁명의 기반이에요. 일본이 1990년대에 인터넷 혁명을 놓친 것과는 정반대죠. 코로나19 때를 봐도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역 시스템,
빠른 백신 접종,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만의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한국이 가진 이 기회들을 과연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마치 어벤져스에서 인피니티 스톤들을 모았지만 타노스를 이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산업 경쟁력은 있는데 정치는 늘 싸움만 하고 있다면,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내수가 무너진다면,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감한다면 결국 일본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인셉션의 마지막 장면처럼 한국은 지금 팽이가 돌아가는 순간에 서 있어요. 팽이가 쓰러지면 현실이고 계속 돌면 꿈인데, 한국의 팽이는 어느 쪽으로 떨어질까요? 앞으로 한국이 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침체로 한국 경제 직격탄, 부동산 거품 터지면서 가계부채 폭탄 터짐, 가구당 평균 2억 원 부채가 3억 원으로 증가, 은행들 부실채권 급증, 금융위기 재현,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과감한 개혁 못함, 좀비 기업들 정리하지 못해 경제 활력 저하, 청년 실업률 15% 돌파, K로스트 제너레이션 등장, 저출산 가속화로 출산율 0.5명대 진입, GDP 성장률 연평균 1% 미만으로 추락,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사회 진입, 한류 콘텐츠도 경쟁력 잃고 중국에 밀려남, 반도체 배터리 산업도 중국 인도에 추월당함,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20위권으로 추락, 부동산 거품 붕괴를 기회 삼아 과감한 구조조정 단행, 좀비 기업 정리하고 혁신 기업의 자원 집중, 정부 KU딜 2.0 발표에 AI 바이오 우주 산업에 100조 원 투자, 국민들도 IMF 때처럼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화답, 삼성 SK AI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어깨 견줌, LG에너지솔루션 전고체 배터리로 테슬라 제치고 세계 1위, K바이오가 화이자, 로슈와 함께 글로벌 3대 바이오 기업군 형성, K컬텐츠, 넷플릭스 디즈니와 경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강국, 1인당 GDP 10만 달러 돌파, 독일 일본 추월, 저출산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해결, 다문화 혁신국가로 변신, 우주산업에서 스페이스X와 경쟁, 달 착륙선 발사 성공, 서울이 실리콘밸리와 함께 세계 2대 혁신 도시로 부상, 아시아의 스위스, 혁신 강국으로 도약, 마치 영화 인셉션 같아요.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처럼 끝없는 꿈속 추락이고, 다른 하나는 IMF처럼 고통 뒤에 다시 뛰어오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선택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위기 국면에서 정치권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고통을 분담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마치 기생충에서 박 사장이 기택에게 선을 넘지 마세요라고 했듯이,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각자 알아서 버텨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세금은 오를 수 있고 복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청년층과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정치권도 달라져야 해요. IMF 때 김대중 정부가 그랬듯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민들도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의 개혁 의지를 지지해야 하고요.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지금의 4에서 5억 원 연봉 직장인들이 2에서 3억 원으로 떨어지고 그나마도 일자리가 불안정해질 거예요. 마치 기생충의 기택 가족이 중산층에서 반지하로 떨어진 것처럼 많은 가정이 계층 하락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IMF식 도약을 한다면 오히려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수 있어요.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창업 기회도 많아지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거든요. 일본 시나리오라면 청년층은 IMF 세대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거예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더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약 시나리오라면 청년들이 AI, 바이오, 우주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신입사원 초봉이 5천만 원을 넘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청년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일본은 30년 침체 동안 교육 시스템이 경직됐어요. 여전히 20세기형 교육에 매몰되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암기 중심의 학습, 이런 시스템으로는 AI 시대를 이끌 인재를 기를 수 없어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에스토니아처럼 초등학교부터 코딩을 가르치고 핀란드처럼 창의성 중심의 교육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한류가 계속 성장한다면 한국은 문화 강국을 넘어 문화 제국이 될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듯이 K-드라마, K-팝, K-무비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식 침체에 빠진다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한 것처럼 한류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요. 부동산과 주거 문화,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후 30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았어요. 도쿄 시내 아파트를 2억 원에 살 수 있을 정도로 떨어졌죠.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간다면 지금 10억 원 하는 강남 아파트가 5억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집값 하락 자체는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에요. 수백만 가구가 하우스푸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은행들은 부실 채권으로 고통받고 건설업계는 연쇄 부도로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를 잘 관리한다면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정착하고 청년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IMF 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은 정말 망할 뻔했거든요. 하지만 불과 10년 뒤 한국은 반도체와 IT 강국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1위가 되고 현대차가 일본차를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30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게 될까요? 미중 패권 경쟁 속의 한국. 한국이 일본과 다른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지정학적 위치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990에서 2020년은 미국이 패권국이고 중국이 아직 부상하기 전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제 환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시대에 한국이 놓여 있어요. 마치 어벤져스 11워에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사이에서 스파이더맨이 어느 편을 들지 고민하는 것과 비슷해요.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이 필요. 공급망 다변화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 창출. K컬처는 이념과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인기. 잘못 선택하면 경제적 보복 가능성.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전쟁에 휘말릴 위험. 북한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 일본이 침체에 빠진 1990년대에는 환경 문제가 지금만큼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해요. 미국도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로 늘릴 계획이고요.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죠.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배터리 기업들이 테슬라, BMW와 손잡고 있고 현대차도 2030년까지 전기차 187만 대 생산 계획을 발표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약속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도 아리백에 가입했고 이는 새로운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디지털 전환이에요. 일본은 여전히 팩스를 쓰고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아날로그 사회예요. 정부 문서도 아직 도장을 찍어야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모바일 결제 비율 90% 넘어, 오지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세계적 경쟁력,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도 세계 최고 수준. 이런 차이가 향후 10년에서 20년 경쟁력을 좌우할 거예요. 일본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좀비 기업을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마치 킹덤에서 좀비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더 큰 재앙이 된 것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계속 살려두면 건강한 기업까지 발목을 잡아요. 한계 기업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취업자 재교육 프로그램 대폭 확대, 창업 생태계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부는 이미 K뉴딜을 통해 디지털 그린 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더 과감해져야 해요. AI 반도체 삼성,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도록 R&D 지원,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국가적 역량 집중, 바이오, mRNA 백신 생산 기반 구축으로 팬데믹에 대비, 우주산업 누리호 성공을 발판으로 상용위성 발사 서비스 진출.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어요. 독일, 캐나다처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이 필요해요. 글로벌 인재 비자 신설 5년 거주 시 영주권 부여, 국제학교 확대로 외국인 정착 환경 개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준비.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톱3 기업이지만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화해야 해요. 성공 사례,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유럽, 중국의 현지 생산기지 구축,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로 유럽 시장 공략, 구글이 알파벳을 만들고 아마존이 AWS를 분사한 것처럼 한국 대기업들도 혁신적인 사업 구조로 변화해야 해요. 삼성이 삼성벤처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SK가 SK텔레콤, SK하이닉스를 분리한 것이 좋은 예시예요. AI 시대에는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될 거예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이 중요해져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코세라, 에드위드 등 코딩, 데이터 분석 같은 디지털 스킬 학습, 평생 학습 마인드셋 구축, 부동산이 아닌 주식, 채권, 해외 투자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해요.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은 10년간 30배 수익,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 ESG 펀드 등 미래 지향적 투자.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일본은 위기 앞에서 현상 유지를 선택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 시스템을 지키려고만 했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IMF 때처럼 변화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현상 유지에 안주할까요? 마치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빨간 약과 파란 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듯이 지금 한국도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말은 바꿀 수 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지만 마르크스는 한 번은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라고 덧붙였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비극이었다면, 한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희극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과감한 구조조정의 기회,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사고, 글로벌 경쟁력 유지, 빠른 위기 대응, 경험 IMF, 강력한 글로벌 기업들 삼성, 현대, LG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K컬처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 미래 산업에서의 경쟁력 반도체, 배터리, AI 등 부동산 버블, 붕괴로 가계부채 위기,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개혁 지연,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신산업 경쟁력 상실, 30년 침체,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 축소, 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 AI, 배터리, 바이오 등 신산업 글로벌 선도, K컬처 확산으로 소프트 파워 증대, 다문화 사회 전환으로 인구 문제 완화, 혁신 강국으로 도약, 아시아 경제 허브.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가 인피니티 스톤을 손에 쥐고 I am Iron Man이라고. 이라고 외쳤듯이 지금 한국도 운명을 바꿀 결정적 순간에 서 있어요. 정치인들에게 당파적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하라. IMF 때 김대중 정부의 리더십을 기억하라. 기업인들에게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혁신에 투자하라. 국민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라. IMF 때처럼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배운 교훈이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거죠. 한국은 지난 70년간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뤘어요.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IMF 위기도 극복하고 IT 강국이 되었어요. 이제 세 번째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저출산, 고령화. 모든 조건이 일본과 비슷해 보이지만 한국에는 일본에 없던 것들이 있어요. 글로벌 경쟁력, 혁신 DNA, 빠른 적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일본처럼 30년을 잃게 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미래를 열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민족이거든요. 일제강점기를 견뎌냈고 한국전쟁을 이겨냈고 IMF 위기도 극복해냈잖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해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한국이 일본의 길을 따라갈 것 같나요?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 같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인구 절벽과 이민 정책이 한국 경제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도 다뤄볼 예정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요.